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김영수 앵커 휴가로 내일까지는 제가 뉴스큐 함께하겠습니다.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대형 맹견이 반려견을 물어 죽이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입마개를 채우지 않은 맹견 주인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목격자로부터 당시 상황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월세 상환제와 계약 갱신권 등을 보장한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통합당은 의회 독재라며 반대 토론 뒤에 퇴장했습니다. 개정안은 다음 달에 시행될 전망입니다. 당정청은 권력기관 개혁 입법에도 착수했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6개 분야로 한정하고 경찰과 의견이 다르면 반드시 사전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국정원은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간판을 바꾸고 국내 정치 개입을 엄격하게 통제합니다. 오늘 새벽 대전에 또 시간당 100mm 안팎의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아파트 2동과 주택 수십 채가 잠겼고 주민 1명이 숨졌습니다. 대전 갑천의 원촌교와 만년교에는 홍수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장마전선이 남하하면서 전북과 경남에도 장대비로 인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현재는 경남 일부와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호우특보가 풀렸지만 내일 새벽 또 호우가 예보돼 대비가 필요합니다. 검사장과 부장검사 간에 벌어진 초유의 몸싸움 사태가 고소전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덤볐는지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는 만큼 현장을 촬영한 수사팀의 영상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의혹과 관련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조사에 나섭니다. 피해자가 주장한 부분 외에도 서울시의 피해방조 의혹과 관련 제도를 두루 살피지만 강제 수사권이 없는 것은 한계입니다. 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임대차 3법 가운데 일부인 주택과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개정안이 처리됐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본회의장에 들어오긴 했지만 통합당 의원의 반대 토론 이후 모두 퇴장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주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들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국회 본회의는 오후 2시에 열렸습니다. 본회의에 올라온 안건은 모두 4개인데요. 이 가운데 관심을 모은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시급한 처리를 강조해왔던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과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었습니다. 특히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 이후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집주인이 임대료를 5% 이상 올릴 수 없는 조항도 들어 있습니다. 민주당 송기현 의원은 찬성 토론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시장의 혼란과 임차인의 갑작스러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저희 이번 개정안은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법의 개정으로 따른 임차인의 갑작스러운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보장 장치를 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후 두 법안은 표결에 붙여졌고 재석 의원 187명 가운데 무소속 김태호 의원을 뺀 186명이 찬성표를 던져 압도적으로 통과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태년 원내대표는 앞서 오늘 아침 회의에서 주택가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시작으로 나머지 부동산 입법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오늘 본회의에서는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효재 전 한나라당 의원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하는 안 역시 가결됐습니다. 네, 미래통합당은 오늘 역시 강하게 반발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통합당은 오늘 본회의장에는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통합당 의원 대다수는 반대 토론만 했을 뿐 표결에 참석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다만 오늘 처리된 법안과 관련해서 통합당 윤희숙 의원은 자유 발언을 통해 비판을 이어갔는데요. 윤 의원은 법을 만들 때는 최소한 그리고 최대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무엇인지 점검해야 하고 그를 위해 국회 상임위에 축조심의 과정이 있는 것인데 이를 민주당이 무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우리나라 1,000만 인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법을 만들 때는 최소한, 최대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무엇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라고 상임위원회의 축소심의 과정이 있는 겁니다. 이처럼 통합당은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야당을 무시한 채 의회 독재를 하고 있다고 문제 제기를 하면서 다음 행보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연 의원총회에서 역시 이 부분이 집중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국회 일정 보이콧이나 필리버스터 같은 강력한 투쟁을 주장하기도 했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원내 각 상임위에서 지속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동시에 장외투쟁 가능성도 열어둔다는 방침인데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장외투쟁의 시기와 방법이 고민이지만 국회에서 여당이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이면 국민에게 호소하는 방법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주영입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세입자의 부담이 줄어들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반면 임대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게 돼서 새로 집 구하는 사람들은 물건 구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 도입으로 기존 계약 2년에 추가로 2년 연장을 보장하는 이른바 4년 전세가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기존 세입자들도 소급 적용이 가능해 주거 안정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지난 1989년 임대차 보호법 개정 당시 소급 적용을 하지 않아 전세값이 급등한 전례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단기적이긴 하지만 한 4개월 동안 약 19%의 임대료가 임대인들의 우선 인상 시도에 의해서 실제 올랐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전세 기간도 연장할 수 있고 임대료 상승폭도 직전 계약의 5% 이내로 제한되면서 세입자들에게 유리한 제도로 평가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 5억 원에 살고 있는 세입자는 만료 시점에 2년 더 계약할 수 있고 집주인은 재계약 때 전세 보증금을 5%, 즉 2,500만 원 이상 올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법 시행에 앞서 미리 임대료를 올리거나 매물을 거둬들이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공급 부족 속에 전세값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번 주 서울 전세값은 전주보다 0.14% 올라 57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거주 요건이 강화되면서 자기 집에 입주하는 집주인들이 늘어난 데다가 임대차 3법 도입을 앞두고 전세를 미리 올리는 경향도 반영이 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이 신혼부부 등 신규 진입자에게는 집 구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전세값 부담을 줄인 기존 계약자들이 눌러앉게 되면서 매물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가격도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의 전세 매물 자체가 많지 않고 또 서울은 내년에 입주 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4년 갱신 기간이 끝났을 때 임대료가 다시 오른다든지 장기적으로는 임대 주거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거나 특히 일부 전문가들은 전세 임대를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는 수요도 예상돼 오히려 주거비가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합니다. 이 때문에 민간 공급 축소에 대비해 공공 공급책 확대와 임대인 맞춤형 지원 등 규제와 병행할 보완책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차기 대권주자 여론조사에서 1, 2위를 달리는 민주당 이낙연 의원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만났습니다. 경기도청에서 만난 두 사람은 부동산 정책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특히 평생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공급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님 국정도 정말로 잘 보필하시고 또 국정도 잘 이끌어 주셔서 제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민 지사님의 지도 아래 때로는 국정을 오히려 앞장서서 끌어주시고 또 여러 좋은 정책 제안도 주시고 해서 국정에 큰 보탬이 됐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검찰과 국정원 등 양대 권력기관의 개혁을 위한 법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한정하고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도 경찰로 넘겨서 권력을 분산하는 게 핵심입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정청이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법손질에 나섭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입법 마련에 실패했던 만큼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속도전을 예고했습니다. 권력기관 개혁은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게 국민이 부여한 시대적 소명입니다. 핵심 개혁 대상은 검찰과 국정원입니다. 먼저 검찰은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6개 분야로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부패, 경제, 공직자와 선거, 방위산업과 대형 참사인데 마약 수출입과 정보통신 기반 시설에 대한 사이버 범죄도 포함됩니다. 또 중요 수사 절차에서 검찰과 경찰이 의견이 다를 땐 반드시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했습니다. 검찰의 수사 권한을 대폭 줄여 검경 관계를 수직적인 지휘에서 대등적인 협력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번 후속 조치는 그동안 검찰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과도한 직접 수사를 대폭 축소하는 등 검찰의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켰습니다. 국정원도 이전 정부까지 국내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 등 불법 행위가 줄곧 불거졌던 만큼 직무 범위를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이름부터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해외, 북한 정보에 특화하고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을 수사하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국내 정치 개입 근절을 실천하고 있지만 이러한 개혁 조치가 불가역적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국 검찰과 국정원의 권한을 경찰로 넘기는 게 당정청이 검토하는 권력개혁안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되면 경찰력이 비대해질 수도 있는 만큼 부작용을 막기 위해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경찰 조직 체계는 유지되지만 자치경찰에 대한 지휘 감독은 시도지사 소속 자체위원회가 맡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수사 과정에서 수사팀의 팀장인 중앙지검 형사 1부장검사와 한동훈 검사장이 몸싸움을 벌인 사건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검사장은 정 부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했고 정 부장검사도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한 검사장을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희경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네, 어제 두 검찰 간부가 몸싸움을 벌인 일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진실 공방이 계속되는 모양새죠. 네, 몸싸움이 벌어진 경위 자체나 사건 발생의 원인 등을 둘러싸고 양측의 입장이 상반됩니다. 먼저 한동훈 검사장 측은 휴대전화 유심 압수수색 과정에서 소파 건너편에 있던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이 몸을 날려 올라탔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정 부장은 증거인멸 정황을 보여 제지하기 위해 팔을 뻗는 과정에서 함께 바닥으로 넘어진 것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에 무언가를 입력해 쳐다보니 비밀번호 입력 마지막 한 자리를 남겨두고 있었다며 압수물 삭제 등 문제가 있을 걸 우려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어젯밤 늦게 재차 반박문을 낸 한 검사장 측은 압수수색 대상물이 휴대전화가 아닌 유심이라며 변호인에게 전화하기 위해 잠금을 해제한 게 증거인멸 시도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몸싸움 장면이 담긴 영상이 있느냐를 두고도 입장이 엇갈립니다. 보통 검찰이 압수수색을 할 때는 위법성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영장을 제시할 때부터 모든 절차를 촬영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서울중앙지검 측은 문제가 된 장면, 즉 몸싸움을 벌이는 장면은 녹화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한 검사장 측은 처음부터 캠코더로 모든 과정을 찍는 직원이 있었다며 저장이 안 됐다는 건 거짓말이 분명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한 검사장 집무실에는 별도로 CCTV도 설치돼 있지 않아서 수사팀이 영상을 갖고 있느냐, 또 영상에 어떤 장면이 담겼느냐가 진위 확인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검사장 요청에 따라 서울고검에서도 감찰에 착수했는데요. 중앙지검에서는 현장에 있었던 인력과 사건 발생 직후 촬영된 동영상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고 결과를 고검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관련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도 의문인 상황입니다. 양측이 또 고소전을 벌이고 있다고요. 네, 일단 어제 사건 발생 이후 곧바로 입원했던 정진웅 부장검사는 오늘 새벽 퇴원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잠깐 사무실에 들른 뒤 다시 병원에서 진료받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당분간 통원 치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한 검사장도 어제 사건이 벌어진 이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몸싸움을 벌인 데 이어 양측은 고소전까지 이어가고 있는데요. 먼저 한동훈 검사장이 정 부장을 독직폭행 혐의로 서울고검에 고소했습니다. 독직폭행은 검찰과 경찰 등이 구인영장 등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하거나 폭행, 가혹행위 등을 가하는 걸 말합니다.
이에 맞서 정 부장은 한 검사장이 거짓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 검사장의 적극적인 폭행이나 협박까지는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공무집행 방해 등 추가 혐의는 적용하지 않는 쪽으로 정리됐습니다. 한 검사장은 중앙지검 핵심 간부가 자신을 허위로 음해하는 KBS의 보도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며 소환에 불응하고 있었는데 어제를 계기로 아예 정 부장검사를 수사팀에서 배제해달라고도 요청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수사팀은 적법한 영장 집행이었고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라며 반박하고 있어서 앞으로 수사에 더 난항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한국소설가협회가 오늘 성명을 내고 추미애 법무장관이 문학인 소설을 거짓말이라고 폄훼해서 소설가들에게 상처를 줬다며 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협회는 성명에서 최근 추 장관이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윤한홍 의원의 질의에 대해 소설 쓰시네라고 말한 것을 보고 많은 소설가들이 자괴감을 느꼈다며 해명과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관련한 여러 의혹에 대해 직권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별도 조사팀을 꾸리고 성추행과 서울시 묵인 방조 등 의혹 전반이 조사할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부장원 기자. 네,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네, 우선 인권위의 직권조사 착수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국가인권위원회가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직권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제 피해자 측이 직권조사를 요구한 뒤 이틀 만입니다. 인권위는 오늘 오전 10시 반 최영애 인권위원장이 주재하는 상임위원회를 열어 직권조사 개시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의결에는 최 위원장과 상임위원 3명 등 모두 4명이 참여했는데 만장일치로 안건이 통과됐습니다. 인권위는 앞서 제3자가 진정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측과 계속 소통해왔다며 피해자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직권조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별도의 직권조사팀도 꾸릴 계획인데요. 정확한 규모나 인원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7명 내외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통상 피해자로부터 특정 피해 사실에 대해 진정을 받아 조사하는 진정조사와 달리 직권조사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위를 넘어선 부분도 인권위가 재량적으로 문제를 찾고 조사에 개선 방안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인권위는 조사 기한은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고 조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조사 범위나 대상은 결정됐습니까? 우선 인권위가 명시적으로 밝힌 직권조사 대상은 박원순 전 시장의 성희롱 등 사건이죠. 여기서 성희롱이란 단어를 썼는데 인권위법상 성희롱은 위력에 의한 성추행과 성폭력, 그리고 강제추행과 성적 괴롭힘 등이 모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한마디로 정해진 유형 없이 성적 피해 여부를 살펴보겠다는 거고요. 이 밖에 피해자 측이 직권조사를 요구하면서 요청한 조사 대상이 대부분 포함될 예정입니다. 인권위는 서울시의 피해 묵인 방조와 그것이 가능했던 구조는 물론 성희롱 등 사안과 관련한 제도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선출직 공무원에 의한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 등도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보통 3개월에서 4개월 가까이 걸리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명시적인 기한이 없고 조사 범위도 넓기 때문에 더 길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강제 수사건이 없다는 점은 조사 시작 전부터 한계로 지적돼 왔는데요. 과연 직권조사에 나선 인권위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얼마나 규명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대전에 1시간에 10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1명이 숨지고 아파트와 차량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하천 수위가 낮아지면서 갑천 원총교 지점에 내려졌던 홍수 경보는 해제됐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상곤 기자. 네, 대전 서구 정림동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앞서 오전 보도 화면을 보면 아파트에 흙탕물이 가득 차 있었는데 배수 작업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네, 아파트에 차올랐던 흙탕물은 대부분 빠진 상태입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현재는 물이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배수 작업이 속도를 내면서 지금은 바닥에 토사들만 남은 상태입니다. 한때 성인 가슴 높이까지 물이 차올라 지붕만 보였던 차들도 모두 처참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곳 아파트 1층에서는 오전 9시쯤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현장을 수색하던 소방대원이 이 남성을 발견해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숨진 남성의 사망 추정 시간이 6시간 이상 지난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시신을 부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 주민 가운데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60대 여성도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곳 아파트에서는 28세대와 노인정이 침수 피해를 봤으며 아파트에 고립돼 있던 140여 명은 구조대원들이 보트를 이용해 구조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물이 빠지기만을 기다리며 아파트에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침수된 차도 100대 정도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재민들을 위한 임시 대피소는 인근 실내 테니스장에 마련됐으며 30여 명 정도가 이곳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외에서 입국해 이 아파트에서 자가격리 중이던 20대 남성도 방역 조치를 거쳐 임시 생활시설로 옮겨졌습니다. 대전에는 오늘 새벽 3시부터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가장 많이 온 곳은 중구 문화동으로 오늘 하루에만 200mm 가까운 비가 내렸는데요. 새벽 4시부터 1시간 동안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하천 수위가 내려가면서 갑천 원총교와 만년교 지점에 발령됐던 홍수 경보가 해제됐습니다. 이번 폭우로 발생한 대전 지역 물적 피해는 460건이 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정림동에서도 한때 도로가 침수됐고 인근 아파트 지하 주차장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차들이 물에 잠겼습니다. 폭우로 통제됐던 대전 시내 지하차도는 대부분 통행이 재개됐으며 물이 찼던 대전역과 인동 지하차도 등 5곳은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호우 피해 현장에서 YTN 이상곤입니다. 대전뿐만 아니라 충북에도 곳곳에 장맛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지금은 호우특보가 모두 해제됐지만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여서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성호 기자. 네, 충북 청주시 무심천에 나와 있습니다. 네, 충북 지역의 비 피해 상황 전해주시죠. 네, 충북 지역 곳곳에 많은 장맛비가 내려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충북 지역에 내렸던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는데요. 하지만 밤사이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여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충북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새벽 시간에 시간당 6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충북 진천에 150mm가 넘는 비가 내렸고 청주 오창에도 13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집중호우로 충북 지역 곳곳에서 침수와 토사 유출 등 100여 건이 넘는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오전 6시 40분쯤 충북 제천시 송암면 월악리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낙석이 도로로 쏟아졌습니다. 또 오전 6시 55분쯤에는 충북 단양군 하방리에서 낚시객 2명이 물에 고립됐다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앞선 오전 2시 반쯤에는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에서도 73살 A씨 등 3명이 불어난 물에 고립됐다 3시간 반 만에 모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오전 8시쯤에는 청주시 무심천 수용교 인근에서 39살 B씨가 물에 빠졌다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여기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오전 7시 50분에는 청주시 미호천교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충북 오천 군북면의 잠호 소류지도 범람 2개에 놓여 오전 10시 반쯤 마을 주민 500여 명에게 대피령이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옥천군은 유실 방지를 위해 2개의 피복을 덮었으며 수문을 개방해 물을 빼내고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다시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산사태와 축대 분간 등 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충북 청주시 무심천에서 YTN 이성호입니다. 네, 그리고 전북 지역에도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특히 오늘 아침에는 한때 시간당 100mm가 넘는 강한 비가 내리면서 만경강 일대에 홍수 경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오정공 기자입니다. 출근 시간을 즈음해서 장대비가 퍼붓기 시작합니다. 갑작스러운 집중호우에 도로에는 물이 찼고 차량 바퀴의 절반 이상은 물에 잠겼습니다. 시동이 꺼진 차량은 견인차에 실려가기도 합니다. 전주 시내를 관통하는 전주천에도 물이 넘쳐납니다. 누런 흙탕물이 돌다리와 산책로를 집어삼켰고 다리 밑을 지나는 지하도로, 즉 언더패스도 막아버렸습니다. 제가 옆에서 오랫동안 근무하고 있는데 몇 년 만에 지금 처음이에요. 여기 많이 부던 적이. 오늘 아침에 비가 얼마나 왔어요? 엄청 왔어요. 지금 앞이 안 보이게 와가지고. 특히 전주와 완주 지역에는 한때 시간당 1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습니다. 네, 이곳은 전주 시내를 지나온 전주천이 흐르는 다리입니다. 이쪽으로 계속 가게 되면은 만경강 쪽을 만나게 되는데요. 지금 전주와 완주 지역에 너무나 많은 비가 한꺼번에 내리면서 이 다리를 포함해서 일부 교량에는 홍수주의보, 경보가 발효되어 있습니다. 만경강을 가로지르는 삼례교 부근은 홍수주의보가 내려졌다가 50분 만에 홍수경보로 격상되게 됐습니다.
몇십 년 만에 온 것 같아요. 비가 이렇게 예. 홍수 집어놨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예, 예. 어디서 들으셨어요? 예, 우리 딸한테 문자가 왔다고. 농작물 피해도 컸습니다. 진안 무주 지역에서는 인삼밭, 고창, 부안 지역에서는 벼와 논콩 등을 심은 농경지가 상당수 침수됐습니다. 비가 거의 그친 이후에는 전주 평화동 도로 한복판에 커다란 싱크홀이 생겨서 긴급 복구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또한 익산 장수 간 고속도로 완주 분기점 부근, 그리고 대전 통영 간 고속도로 무주 나들목 부근에서는 토사가 유출돼서 차량 통행이 제한되게 됐습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국지적으로 쏟아진 장맛비 때문에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충청과 전북에는 밤사이 또 한 차례 집중호우가 예상돼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미 캐스터. 네, 노을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서울은 비가 일찍 그쳤는데 남부지방 상황은 어떤지 전해주시죠. 네, 서울은 비가 그치고 습도만 높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충청과 남부지방에 강한 비를 퍼붓던 비구름은 남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지금은 비가 일시적으로 소강 상태에 접어든 지역들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또다시 밤에는 집중호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충청 남부와 전북에는 시간당 5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가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살펴보면 비구름이 남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전남과 경남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경남 하동 여수에는 시간당 20mm 이상 강한 비가 내리고 있고요. 이에 따라 전남 동부와 경남 일부 지역에만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집중호우는 밤사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까지 충청 남부와 전북 북부에 200mm 이상, 그 밖에 충청 이남에는 최고 15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서울 등 수도권에는 5에서 40mm가 예상됩니다. 비가 그치는 내일 낮부터 남부지방은 장마철에서 벗어나며 본격 찜통더위와 열대야가 시작되겠습니다. 내일 포항과 제주의 아침 기온 25도로 후텁지근한 밤이 찾아오겠고요. 영남과 제주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한낮에는 대구 32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서울도 29도 등으로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장마전선이 북쪽을 오르내리면서 다음 주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여기에 내일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서울 등 내륙 곳곳으로 소나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가방 속에는 계속해서 우산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최현미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국회가 오늘 오후에 본회의를 열고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통합당은 민주당의 법안 처리 과정에 항의하면서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는데요. 대여 규탄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거대 여당을 견제할 카드는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유용하 한국외대 초빙 교수,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 원장과 함께 이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금 이 법안 처리 속도가 빠르다, 굉장히 빠르다. 이 부분은 뭐 두 분 다 이견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통합당에서는 의회 독재다 이런 또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데 두 분은 이번 법안 처리 과정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유 교수님 먼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대란이잖아요. 국민들도 걱정이 많고요. 특히 젊은 30대들 같은 경우는 야 이번에 집을 못 사면 이거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집값은 자꾸 폭등하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국회라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그 문제를 같이 논의하고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회의원 뽑아준 건데요. 그런데 이제 아주 볼상사납게 돼버린 거예요. 한 곳에서는 독주라 그러고 한 곳은 무능이라 그러고 발목 잡기라 그러고. 그래서 상당히 보기에는 상당히 안 좋은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이죠. 다 사정은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 같은 경우도 지금 이러한 부동산 3법이라든가 이것은 이제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죠. 그리고 임대차 3법 이것도 이제 을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법이란 말이죠. 이거 빨리 통과시켜야죠, 정말. 네.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 왜냐하면 전세값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이걸 방지해. 윤호중 위원장이 5일이라도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 그건 간절함이 배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나
좀 그 야당에서도 계속 반발하고 있지만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는 한 번도 몇 번 한두 번이라도 출연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물론 이제 소위위원장을 한국당에서 통합당에서 맡겠다. 그럼 또 지연 전술을 필 것이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 봤을 때는 이러다 이거는 또 이번 국회에서 통과 못 시킨다. 그러다 보면은 부동산 대란과 국민의 불만은 더 가중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빨리 칼을 지금 빼는 김에 확 통과시켜 버리자. 어차피 뭐 야당에서는 반발할 테니까 이런 것인데 상당히 그런 점은 아쉬운 것이죠. 좀 더 절차상의 문제를 확보하면서 정당성, 절차적 정당성도 함께 물론 이 법률안이 상당히 정당성과 있고 명분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그런 점들이 아쉽기 때문에 다음의 부분은 이번에는 좀 급하다 그랬으니까 다음에는 좀 더 협의하는 서로 간의 그런 모습들 좀 국민에게 비추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장 교수님 어떻습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계속 들끓고 있고 또 전세 시장도 어려워지고 있고 이렇다 보니까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글쎄요. 박근혜 정권 때 17번, 문재인 정부 들어서 22번째 지금 부동산 대책이 이렇게 많이 나온 것은 그만큼 즉시적인 대책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 물론 아무리 급하지만 땜질식이면 안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급하다고 해서 지금 빨라도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이것이 소위 말해서 이제 일사천리로 집권여당 대표가 얘기를 하면 바로 국회에서 이것이 일사천리로 통과가 되고 물론 야당이 있지만 이번 21대 총선에서의 민심은 여당이 원하는 대로 다 해라. 저는 그런 민심도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가 여당과 야당, 보수와 진보로 나눠져 있고 그 밑에는 그 유권자들도 서포트 떠받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통합당을 지지한 유권자들도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급하지만 땜질식은 안 된다. 저는 조금 돌아간다는 것이 협치인데 이미 뭐 원구성부터 해서 우리가 협치가 이미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달부터는 보궐선거 있고 준비하고 내년에는 대선이 가기 때문에 여야 간의 협치는 이미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도생이라고 그러죠. 민주당은 민주당의 다수의 힘을 믿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개헌 빼고는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사천리로 가지만 나중에 이것이 예를 들어서 즉흥적이고 땜질식으로 한다면 이것이 또 역효과가 상당히 이제 강하게 일어날 때 것은 이것을 통과시키고 그것을 시행한 정부라든가 집권당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좀 야당과 서로 협의하는 모습 그것이 협치인데 국회의 본령인 협치의 모습이 지금은 좀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앞서 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통합당이 지연 전술을 쓸 수도 있다 이런 또 우려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나 통합당이나 서로 좀 불신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앞으로가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근데 이제 통합당 상황에서는 사실 마땅히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다 이런 또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장외투쟁 이야기가 조금 나오는 것 같은데 통합당이 장외투쟁까지 실제로 나갈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지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서로 못 믿어요 지금. 그러니까 상임위 구성부터 못 믿었고 지금까지 못 믿고 있는 것 같아요. 21대 국회 하면서 20대 국회 전체를 밟지 않겠다 그러는데 못 믿으니까 자꾸만 이러는 것이죠. 그런데 그 땜질식은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고요. 20대 국회에서도 상당히 논의됐었는데 20대 국회에서 이걸 관련법을 제정하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임대차 3법이라든가 이런 거 3년 전부터 얘기 나왔던 것이고요. 이거는 늦은 거죠. 늦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적한 대로 처리가 워낙 속전속결로 하니까 이거에 대한 국회 운영상에 있어서 너무 쾌속난마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할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땜질식의 법안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충분히 그동안 논의됐었고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가을에 정기국회가 있지 않습니까? 국정감사가 있고 또 내년도 예산에 대한 심의가 있고요.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뻔한 것이죠. 통과시키고 보이콧하고 파행하고 독주라 그러고 얘들 왜 발목 잡냐 그러고 또 야당은 또 뭘 하느냐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느냐 무능한 야당이다 이렇게 여당은 이거 의석수를 갖고서 일사천리로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러한 정치적인 분란과 대결과 갈등이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근데 과연 이게 언제까지 갈까요? 참 국민들 입장에 봤을 때는 상당히 피곤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 부분도 상당히 안 좋은데 국회에서 자꾸만 이렇게 뭔가 좀 합의하고 협의하면서 뭔가 좀 멋있는 장면들을 만들어내는 게 국민들 입장에서 좋은데
이런 게 이루어지니까 계속 이렇게 악순환이 진행된다. 근데 이것이 뭐 대선이 지금 2년이나 남았는데 대선까지 이렇게 갈 겁니까? 저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러다 보면 국민적 비난이 쏟아지기 때문에 물론 민주당은 이러한 중요한 개혁 법안을 통과시켰다 생각이 있지만 야당에서 반발하는 것이고 절차적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상임위원장 그때 배분 때 야당이 저는 그 주호영 원내대표가 받았었잖아요. 뭐 언론 보도라든가 정치권에 도는 얘기에 따르면. 근데 그걸 이제 틀었다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 협의가 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상임위원장은 장관급이기 때문에 상당히 견제력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회의에 대한 뭐 예를 들면 뭐 안건을 올리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사실상 장관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 굉장히 견제 기능을 갖는 것인데 국회 부의장도 지금 선출 정지석 의원이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국회의 온전한 부분들이 나가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은 볼상사는 파행이다, 또 발목 잡기다, 독주다 이런 부분만 이제 난무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나는 그런 부분들을 하여튼 좀 더위가 좀 지나면요 좀 냉정을 찾고서 어느 정도 합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마지막 한마디만 더 드리면은 이것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민주당 입장에 봤을 때는 크게 손해 보지 않는다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결국 국민을 위한 법안이다. 국민의 이해와 맞는 법안이다. 그러나 통합당 하는 건 뭐냐? 아무것도 못하지 않느냐? 이러한 정치적인 노림수와 결과도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좀 잘 헤아렸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합의하면 되겠습니까? 글쎄, 이제 황금 분할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역대 총선을 보면은 155대 145가 가장 일하기 국회가 서로 화합적으로 협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숫자인데 지금은 176대 103인가요?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야당은 아무리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 일방적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전제를 해서 국회 상임위 활동과 원내 활동을 하기 때문에 타협이 안 되고 민주주의라는 것은 자유와 평등 두 가치를 같이 가는 건데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 성장 세력이고 그리고 평등을 하는 것이 분배 세력인데 진보와 보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뚝이 있으면 그다음에 물이 출렁거리는 것이 예를 들어서 과거의 진보였고 뚝은 보수인데 보수와 진보가 같이 가야만이 이제 건강한데 예를 들어서 뚝은 약한데 진보적인 그런 물결만 출렁거리면 이것이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아주 속 시원하게 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본주의 시장이 시장 경제가 그렇게 통제 일변도라든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임시적인 어떤 방책으로 대책으로 어떤 법으로 막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회에서 협치의 모습을 다시 살려야 되는데 저는 살릴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당도 대선까지 이대로 갈 생각이고 그렇게 돼서 민주당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이 지금 청와대 그리고 지방정권 그리고 국회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세 가지 경우가 이제 통합당이 기대하는 건데 야당은 여당의 실수를 받아서 정권 재창출의 어떤 초석으로 삼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운명이기 때문에 이제 권력형 비리가 발생했을 경우 상당히 타격이 클 거고 그리고 사회경제적 위기 특히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도 사회경제적, 그 사회경제적 오면 정치적 이유가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슨 정책적 실패 이런 것들이 이어진다면 그 대안 세력으로서는 보수정당, 통합당을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다 해라. 그 다음에 나머지 실패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다시 받아서 하는 정치는 이제 기다리는 거라고 했는데 이렇게 기다리면 안 될 텐데 하여튼 그런 자세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회가 왜 있습니까? 여당과 야당, 보수와 진보 국민들이 각각에 맞는 다원주의 시대에 맞는 입법을 국회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일방적으로 어떤 법을 만들면 소수자가 소외될 수가 있기 때문에 협치가 복원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이 통합당의 전략은 정치 전략은 국회 전략은 해봐라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임위원장도 안 받겠다, 국회의장도 안 받. 해보면 당신들이 하다 보면은 이 오만과 독주란 얘기가 되면서 이게 결국은 견제 심리가 발생하고 그 견제 심리에 의해서 이제 보궐선거라든가 대선에서
심판 기능이 작동할 것이다, 국민들이. 그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이러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김종인 위원장도 뭐 대선에도 유리하다, 상임위원장 안 받는데 그런 발언을 했잖아요. 그런 전략이고 지금도 보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카드가 나온 거죠. 그건 뭐냐면 야당이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장애로 나갈 거냐. 장애 투쟁도 안 되잖아요. 겪었잖아요, 지난 20대 국회에서. 그럼 뭘 할 거냐, 이거 도대체. 이러한 무능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럼 대안 세력으로서의 능력을 국정 운영이라든가 국회에서 보여줘야 국민들이 대선에서 뽑아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결과도 못 만들어내고 대안도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뭐 이쪽에 민주당이 계속 뭐 덫에 걸린다. 이게 덫에 걸리는 전법인데 덫에 걸린다 그래서 우리가 될 것이냐. 저는 안 그렇다고 보는 거죠. 반면에 민주당은 책임을 지겠다라는 자세를 하겠죠. 하여튼 개혁입법 통과시키면서 나름대로 성과와 결과를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추진과 만들어내겠다라는 부분인데요. 물론 좀 또 봐야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뭐 민주당도 문제가 있지만 야당도 그런 이제 덫에 걸리는 전략 이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예. 일단 뭐 오늘 국회에서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제작진한테서 밖에서 전달 들은 내용으로는 내일 이제 임시 국무회의가 열리고 여기서 의결이 되고 공포가 되면 이제 바로 이제 시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번에 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얼마나 또 효과를 거두는지가 앞으로 이제 전국의 방향을 가를 좀 주요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좀 검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그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제 부장검사와 한동훈 검사장 사이 이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뭐 과한 표현도 쓰긴 했습니다만 뭐 난투극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만 지금까지 양측의 주장이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좀 어떤 상황으로 보이나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나중에 저는 동영상이 이제 나와 봐야지. 물론 뭐 고소 고발 그리고 무고죄로 다시 역고소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뭐 당연히 동영상은 뭐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CCTV가 뭐 거기서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핸드폰 사실은 이 핸드폰을 이제 유심 칩을 압수수색하려고 하는데 유심 칩이 아마 이 정도 되면은 새로운 핸드폰을 하나 구입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유심 칩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뭐 커다란 그런 것들이 없을 텐데 일단은 그 유심 칩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검사장실에 가서 한 부장검사가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변호사 입회하에 조사를 하겠다, 압수수색을 집행하도록 하겠다 했는데 비밀번호를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밀번호를 푸는 사이에 이것을 하면서 자료 삭제라든가 기타적인 것을 할 어떤 의심이 있다고 해서 부장검사가 이것을 이제 덮쳤다고 이렇게 이제 표현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압수수색 특히 이제 뭐 고위급 검사장급 아니겠습니까? 검사장급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서 이것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데 난투극이 일어나고 사실은 점잖게 자 왔으면 내가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드리는 것이 통상적인 예인데 이런 난투극까지 했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검찰의 저는 치욕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이런 부분도 사실은 검찰 개혁의 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렇게 뭐 소위 말하는 육탄전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런 표현들이 나올 정도로 하는 거는 초유의 사태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한 차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 그리고 불기소를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한 차례 그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그거를 거스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하는 것 자체가 좀 무리했던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사심의원의 권고사항이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적절하지 않냐 이런 여론이 더 많겠죠. 그러나 하여튼 서울지검에서는 아니 수사하겠다. 우리는 수사해보지도 않았는데 그만두라 그러느냐. 그래서 아마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검찰 출신이나 변호사 출신은 아니지만은 아마 그 검찰 출신들이 굉장히 치욕적일 거예요. 이게 국민들한테 다 보여준 거예요. 검사끼리 뭐 그냥 뭐 동영상 뭐 보도는 안 됐지만은 막 치고받고 막 그랬다는 거 아니야? 한 사람 병원에 오늘도 퇴원했다 그러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국가의 사법기관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법기관이죠. 정의에 대한 문제와 그리고 국가의 어떤 벌에 대한 문제 그리고 위법사항의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 그걸 조사를 해서 법원에 기소하는
이것을 판단해 주서라고 하는 수사기관으로서의 중요한 권위가 있는 기관인데 그것이 추락하는 거죠. 상당히 추락하기 때문에 이 권위를 그럼 어떻게 세울 거냐라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네. 이런 식으로 놔둘 거냐라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동훈 그 전 검사장이 이제 결국 이제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이다. 예.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이번에 그 수사심의위원회라든가 검언유착 사건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이 대립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 연장선상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이참에 추미애 장관이라든가 정부 측에 봤을 때도 이제는 좀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뭐 인사도 있겠지만은 윤 총장이 과거에 예를 들면 조국 사건을 수사할 때 과도성이라든가 또 검찰개혁에 좀 기득권을 주장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누차 지적된 부분들이었고요. 그리고 또 뭐 청와대 관련 인사들 기소했고 무리한 수사를 했다. 그런 부분들은 뭐 이렇게 알려진 사실이지만 네. 그러나 이제는 그건 없잖아요. 없고 그래서 사실 윤 총장이 힘이 많이 빠졌다라는 것이 지금 정설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검찰을 어떻게 정상화시킬 거냐는 문제. 그리고 공경수사권 이제 이번에 공수처법안도 통과되고 하다 보면은 검찰 개혁이라는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진행돼 나가는 거니까 이제 그 국민의 사법기관으로서의 검찰의 권위와 정상을 어떻게 도모할 건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중요하지 않을까. 앞으로 이러한 어떤 다툼이라든가 볼상사하는 모습들은 앞으로 좀 보이지 않고요. 또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대립하고 갈등한다. 그 얘기 국민들이 싫어하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들도 이제 정제한다. 그래서 정리한다. 그래서 잘 진행한다. 이런 부분들의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검찰권 개혁을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인권의 확보. 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지금 핵심 아젠다고. 추미애 장관의 핵심도 인권 확보가 가장 큰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래야만이 이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고 그렇다고 검찰권이 남용된 사례도 있지만 또 검찰권은 수사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법 질서를 지키는 그런 아주 중요한 어떤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네. 검찰이고 사법부의 독립 아니겠습니까? 특히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는 엄정한 사법권, 검찰과 법원의 독립 상당히 중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검찰을 대통령 밑에 뒀냐? 이것은 국가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을 담보하고 그렇기 때문에 임기 2년을 둬서 소신껏 검찰권을 행사해서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데 역할을 해달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나 자금의 이런 상황을 보면은 그것을 벗어난 어떤 정치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개입돼서 정치적 파워 게임 이런 것들로 가고 있다는 것이 저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임기 2년에 윤석열 총장을 임명하면서 내 주변에 누구를 하도 성역 없이 수사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물론 지시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그것은 검찰의 어떤 목적, 존재 목적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여러 가지 보면은 윤석열은 현 집권층의 어떤 사람이 같이 속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어떤 취지를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총장 2년 임기 보장하겠다. 그런 것들을 뭐 법무부 장관이나 대통령이나 뭐 당연히 보장되는 거지만 선언적으로 하고 검찰권이 살아야만이 저는 민주주의가 살고 그래야만이 또 그 범죄로부터 보호받는 인권 그런 것도 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최선의 영역이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찰개혁 이야기까지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최근에 그 최재형 감사원장이 뭐 또 제2의 윤석열 총장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된 발언이 있는데 그 문제가 된 발언을 최 원장이 좀 직접 당시 상황을 설명한 녹취를 저희가 잠시 들어보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대선 공약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과연 국민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바로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은 사항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문 대통령께서 41% 정도의 지지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국민의 대다수라고 말씀할 수 있겠느냐. 이게 전체적인 관련된 내용의 전부입니다. 다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시느냐라는 것은 뭐 각자의 보시는 견해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대통령의 대선 득표율 41%를 언급을 하면서 이 탈원전 정책이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은 거라고 볼 수 있냐라는 그런 발언을 했다는 건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여당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 좀 어떻게 그러니까 보십니까? 지금 그 41%란 부분만 포커스를 맞추면은 이게 적절한 발언은 아닌 것이죠. 하여튼 뭐 41%는 42%, 45% 간에 국민의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그 대통령이 자신의 선거 공약 사항이라든가 국정과제는 추진하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거란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41%밖에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왜 그걸 추진합니까? 합의한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전혀 이 대통령 관련이라든가 우리나라의 법률이라든가 민주주의 부분에 있어서 이해가 약한 것이죠. 그러나 이번에 지금 좀 아까 나왔지만 이 감사원장이 얘기했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는 백 전 장관과의 이제 그 감사원에서 이제 서로 간에 논박은 아니지만 물어보고 답하는 이 과정 중에서 이것이 백 전 장관이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답하고 이렇게 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았다. 혹시 정치적인 오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사실상 유감 표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의 어떤 혹시나 자기 자신이 발언이 돼서 정치적으로 비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했기 때문에 향후 이런 거 안 하겠죠. 근데 이제 물론 민주당 의원들은 발끈할 수밖에 없겠죠. 이 정통성의 문제인데 그러나 이 정도 수준에서는 마무리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뭐 그만둬라, 뭐 인사 문제까지 거론하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까도 검찰 문제도 있지만 감사원 문제도 있지만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기구란 말이죠. 기관이란 말이죠. 이것을 지금 이제 2년 정도 남았는데 정상화시키는 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 그러면은 더 이상 정치적 확대하지 않는 것이 나는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치가 참 여유가 너무 없지 않습니까? 정치와 유머와 이트라는 그런 책을 뭐 책도 저는 본 적이 있는데 과거에 우리 정치를 보면 너무 다급하고 여기에서 41%의 지지를 받은 것은 사실인데 대통령은 41%든 35%든 33%든 노태우 대통령이 과거에 33% 정도에서 대통령이 됐는데 그래도 대통령이 되면 전 국민의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감사원장의 이런 얘기는 41%를 지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경영 전략상 예를 들어서 원전 같은 것도 그런 국가의 미래의 어떤 그 에너지 대응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좀 민주당 측에서 해석을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대통령 집권 여당은 물론 여당이지만 정당은 끊임없이 정권 창출을 위해서 유권자 그리고 본인들을 지지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익 집단들을 끌어모아서 다음 선거를 대비하는 것이 정당이기 때문에 정당이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대통령 청와대에 들어가면 이 대통령은 정말로 여당과 야당을 떠나서 그래서 과거에는 뭐 여당과 야당의 여러 가지 영수회담도 수시로 하고 지금은 그런 대화가 거의 이제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그런 건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만큼 우리 정치가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통령이 물론 41%의 지지를 해서 됐지만 일단은 한 표라도 얻으면 그것이 정당성, 정통성이 있는 정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 국민의 대통령이라는 인식을 여당뿐만 아니고 야당도 갖고 이렇게 대통령을 대하는 모습이 좋은데 우리 야당 같은 경우는 또 대통령 우리 편 아니다 이래서 항상 비판하고 뭐 청와대 영수회담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가지 않고 그런 모습이 언제부터 있는가 80년대까지만 해도 그래도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은 청와대에 안 가는 것이 지지층을 결속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인다는 것이 참 저는 자괴감이 듭니다. 정치에 너무 여유가 없다라는 지적해 주셨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의 조사와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인권위가 오늘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해서 직권 조사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뭐 조사 범위 같은 거는 조금 더 이제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 강제추행 의혹 그리고 서울시의 그 성추행 방조 의혹 등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하죠. 이 문제는 뭐 지금 경찰도 조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권위가 다시 또 이제 그 피해자 측에서 인권위에 제소를 하면서 더 조사하는데요. 저는 한 줌의 의혹도 없이 철저한 규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서울시도 물론 태도가 많이 바뀌었지만은 뭐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정말 피해자 측이 그러한 모멸감을 받았든지 아니면 주변에서 그렇게까지 조장한 것이 맞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너무 세요. 그러니까 제어받지 않는 권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국회가 있는 것이고요. 예. 다 견제받잖아요. 다. 근데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가 있는데 지방의회의 권한이 너무 약해요. 상당히. 이 조례 정도, 법률에 부속되는 조례 정도 수준인 것이고, 그래서 단체장들이 그 모든 부분들을 통제하는 이런 형태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참에 이번에 인권위에서 이런 조사를 해서 이러한 성추행이라든가 어떤 성폭력이라든가 성희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권력형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사회에서 해야겠지만은 차제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제도적이고 법률적인 견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도 같이 국회에서 그래서 자꾸만 서로 간에 장애투쟁이나 뭐 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좀 건강하고 생산적인 문제도 같이 한번 좀 논의를 해서 진행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지자체장에 너무 권력이 집중된 이런 부분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이셨는데 좀 어떻게 인권위 조사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 이런 것들이 앞으로 보궐선거라든가 대선이라든가 이런데 여성표 그리고 20, 30대 표가 상당히 이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 입장에서는 이것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것이 사실은 솔직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새 수사가 지지부진하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지지층이 많이 이탈할 겁니다. 왜냐하면 진보적인 가치는 젠더라든가 성적 소수자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큰 민주당의 저는 가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박원순 시장 문제와 관련된 것을 민주당이 앞장서서 국민들한테 모든 것을 밝혀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이 일정 부분 이탈한 세력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모멘텀 그런 것들을 만들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스탠스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과연 어떤 스탠스로 어떻게 뭐 피해자 측에서 어떤 식으로 피해자의 어떤 2차 피해를 방지하다든가 그리고 진상규명을 어떻게 해준다든가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서 일단은 선거는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선거 직전에 어떤 것이 또 터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우리가 어떤 목표로 갈 때 살얼음 판을 거두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대범하게 적어오면 하지 말고 앞으로만 보고 간다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전공법대로 집권 여당의 어떤 그 거대한 힘 이런 데도 거대한 힘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치기 전에 지금 속보 자막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신임 국세청장의 김대지 현 국세청 차장이 지명됐다는 소식이 들어와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에 20여 년 근무를 해서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국세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서 국민 신뢰를 높일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그리고 김 후보자, 김대지 신임 국세청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될 예정입니다. 네, 또 개인정보보호위원장도 발표가 됐습니다. 윤종인 현 행정안전부 차관이 내정이 됐고요. 부위원장에는 최영진 4차 산업혁명이 지원단장을 내정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여러 기관으로 분성됐던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통합해서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새로 출범하는 장관급의 기관입니다. 관련 소식은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속보까지 전해드렸는데요. 저희 지금 유영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그리고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임대차 3법이 제대로 시행이 되려면 먼저 전월세가 얼마에 거래됐는지 등의 기본 정보를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를 파악할 전월세 신고제는 시행 시점이 내년 6월로 미뤄져서 그 사이에 부작용이 생길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때 임대료와 임대기간, 계약 당사자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각 지역의 전월세 시세 등이 공개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임대차 3법을 모두 시행하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3법 가운데 오히려 전월세 신고제만 내년 6월로 시행 시기가 늦춰졌습니다. 정보를 취합할 전산 체계를 마련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기 전인 10달가량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전월세 가격이 여전히 투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월세 상한제 등을 시행하면 계약 당사자 간에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며 계약 연장을 거부해도 세입자는 사실인지 확인할 방법이 현재는 없습니다. 계약 현장에서는 혼란스러운 모습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종전에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에 집주인이 본인이 직접 거주를 한다고 하면서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서 높은 임대료로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이미 정보가 있는 기존 계약에 적용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전월세 신고제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제도가 시행이 되기 전에 전월세 가격을 올리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 때문인데요. 이 제도가 통과가 되게 되면은 기존의 계약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시장의 안정세는 확실하게 되찾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와 함께 전월세 신고제 실무를 맡을 지자체들이 업무 부담이 가중될 우려도 제기했지만 법안 심사 과정에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5년 1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전국 미분양 주택은 모두 2만 9천여 채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달의 3만 3천여 채보다 13.7%, 1년 전보다는 54% 각각 감소한 겁니다. 미분양 물량은 특히 지난 2015년 5월 2만 8천여 채 수준을 기록한 이후 5년 1개월 만에 최저치로 내렸습니다. 요즘 금값은 말 그대로 금값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안전자산인데다가 시중에 유동성이 넘쳐나면서 인플레이션의 회피 수단으로도 인기가 높기 때문인데요. 앞으로도 국내외 금값은 꾸준한 상승세가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서울 시내 금거래소입니다. 최근 금값이 급등하면서 오전부터 금거래 관련 문의가 쇄도합니다. 금값이 계속 오를지 언제 되팔면 좋을지 상담하기 위해 직접 거래소를 찾는 고객도 줄을 잇습니다. 금값이 연초에 비해 30% 넘게 뛰면서 금 1kg이 8,600만 원 넘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거래가 수그러들 줄 몰라 금 유가증권 판매까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예, 금값이 상승하다 보니까 되파시려고 하는 매물량도 4톤 넘게 들어왔고요. 상승한 가운데 좀 저렴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고민하시는 분들은 골드는 16% 저렴하고 실버는 20% 저렴한 이런 유가증권에 투자하신 분들이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금시장에서 1kg짜리 금 현물의 1g당 가격은 지난 14일 사상 최초로 종가 기준 7만 원을 돌파했고 이로부터 2주 만에 8만 원을 넘어서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값이 이렇게 뛰고 있는 것은 코로나19 확산과 미중 갈등 등으로 안전자산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저금리와 시중의 유동성이 풍부해진 데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달러 약세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강력한 부동산 정책까지 더해져 전문가들은 금값이 앞으로도 꾸준히 상승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금 가격이 연말까지는 상승세가 이어나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으로서 금 가격이 이제 각광을 받을 걸로 보고 있고요. 국제 금값도 역대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29일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금은 전날보다 온스당 8달러 80센트 오른 1953달러 40센트의 거래를 마치면서 4거래일 연속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코로나19 위기에 천문학적 돈을 푸는 미국 정책이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면서 12개월 금 선물 전망치를 1온스에 2,000달러에서 2,300달러로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확진자가 1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데다가 부산에서는 러시아 선원발 감염이 이어지고 있어서 여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신현준 기자. 네, 신현준입니다. 네, 먼저 국내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서울 강서 중앙 데이케어 센터 관련해서 가족 1명이 추가로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29명으로 늘었습니다. 서울 송파구 지인 모임 관련해서는 1명이 추가돼 전체 8명이 됐습니다. 서울시청 확진자 관련해서는 11층 근무자 166명 가운데 158명은 음성이 나왔고
나머지 8명은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11층에 수시로 방문했던 사람 중에 검사 희망자 88명도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강원도 홍천 캠핑 모임과 관련해서도 2박 3일간 함께 캠핑을 했던 6가족 총 18명 중에서 3가족 6명이 확진돼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북자 관련도 코로나 감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방역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월북 당사자와 접촉자 2명의 조사 결과 현재까지 코로나 관련 내역이 발견되지 않았고 월북자의 옷가지 등 소지품 16점에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어제 경찰청으로부터 추가 접촉자 8명의 명단을 받아 오늘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엔 어제 신규 환자 발생 추이도 정리해보죠. 확진자가 오랜만에 10명대로 떨어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모두 18명입니다. 지난달 22일 이후 38일 만에 10명대로 떨어진 건데요. 이로써 누적 확진자는 14,269명이 됐습니다. 신규 발생을 유형별로 보면 국내 발생이 7명, 해외 유입이 11명입니다. 국내 발생은 이틀 만에 다시 한 자릿수로 떨어졌는데요. 지역별로 보면 모두 수도권입니다. 서울에서 3명, 경기에서 4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해외 유입 환자는 11명으로 많이 줄었지만 지난달 26일 이후 35일째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8명이 검역 단계에서 확인됐고 3명은 격리 중 검사에서 확인됐습니다. 국적은 내국인이 9명, 외국인이 2명입니다. 유입 추정 국가는 필리핀이 4명, 사우디아라비아가 3명, 미국 2명, 이라크와 우즈베키스탄이 각각 1명입니다. 추가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고 완치 후 격리 해제된 사람은 63명입니다. 현재 837명이 치료 중인데 중증 환자는 13명입니다. 네, 그리고 방역당국이 부산 사직구장에서 거리 두기가 잘 지켜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고요? 네, 지난 28일, 그러니까 그제 부산 사직구장에서 롯데와 NC의 야구 경기가 열렸는데요. 롯데 측이 수용 인원의 10%만 입장해야 한다는 규정은 지켰지만 외야와 3루 원정석을 빼고 1루 내야석 중심으로 입장권을 판 겁니다. 이날 관중이 1000여 명이었지만 1루 응원석 쪽에 대부분 모여 앉아 거리 두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건데요. 문화체육관광부에 이어 방역당국도 사직구장에서 거리 두기를 제대로 안 지킨 상태에서 다수가 모여있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며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특히 야구와 축구 등 프로스포츠 관중 입장을 단계적으로 늘릴 예정인데 초기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문체부가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겠지만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 10% 입장 허용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7말 8초, 흔히 이야기하는 여름 휴가철이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시대에 맞는 휴가 기간이다 보니 국내로 떠나시는 분들이 많고요. 주로 바다가 있는 제주와 강원, 부산을 많은 사람이 찾고 있습니다. 특히 야외는 실내보다 나을 거란 생각을 하기가 쉽죠. 그런데 강원도 홍천 캠핑장에 함께 갔던 사람들이 무더기로 감염됐습니다. 지난 24일에서 26일 2박 3일 일정으로 6가족 18명이 함께 캠핑장을 찾았고요. 어제 성남 부부 확진에 이어서 다른 가족의 40대 어머니와 5살 아들, 그리고 속초에 사는 부부까지 3가족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도 코로나19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해외 각국도 걱정이 많습니다. 유럽은 해수욕장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조하고 지키려고 하긴 하지만 이렇게 콘서트라도 열리면 많은 인파가 몰려서 방역 지침이 무색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확진자가 가장 많은 미국도 수영장과 해변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휴가철이 지난 후 다시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 것이란 우려에 유럽에선 휴가 다녀온 사람들의 검사와 격리를 다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역당국도 여름방학과 휴가가 새로운 변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휴가를 가급적 집에서 보내되 휴가를 가게 된다면 반드시 해야 할 것과 반드시 금지해야 할 것 3가지씩을 당부했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2m 거리 두기, 이제는 많이 익숙해지셨겠지만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휴게소와 음식점에는 최대한 짧게 머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나 열이 나거나 기침이나 목이 아픈 증상이 있다면요, 여행은 취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유흥시설 같은 곳, 그리고 혼잡한 여행지는 피해 주시고요. 침방울이 튀는 행위나 신체 접촉도 피하셔야 합니다. 지난 4월 말에서 5월 초 황금 연휴가 지난 후의 상황 다시 한번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황금 연휴 전까지 잠잠했던 국내 확진자 상황은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관련 확진자가 277명이었습니다. 7말 8초 여름 휴가 기간에도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것밖엔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와 관련해서 교육부가 등록금을 반환하는 대학에는 1,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누적 적립금이 1,000억 원 이상인 대학은 제외했습니다. 김종균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특별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2학기 등록금을 감액하는 대학에 1,000억 원을 지원합니다. 대학 원격 강의를 긴급 지원한다는 명목이지만 사실상 1학기 등록금을 반환하는 대학에 주는 예산입니다. 다만 누적 적립금이 1,000억 원 이상인 대학은 재정이 넉넉하다고 보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누적 적립금이 1,000억 원 이상인 사립대는 홍익대, 연세대, 이화여대 등 20곳에 이릅니다. 예산은 특별장학금 등 실질적 자구노력 금액에 비례해 배분합니다. 또 대학의 규모와 지역, 적립금에 가중치를 적용합니다. 대학 규모가 작을수록 비수도권 대학일수록 적립금이 적을수록 지원 규모가 커집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기대치를 채워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지원금 1,000억 원 규모로는 대학별로 최대 4억 원 정도 돌아가는데 학생 등록금의 1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현재 전국 대학 학생회 네트워크는 각 대학과 교육부를 상대로 전체 등록금의 4분의 1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실제 반환 소송 관련해서는 4분의 1, 25% 정도의 반환을 이제 법적으로 돌려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각 학교에서는 뭐 8점 몇 퍼센트, 10% 정도로만 반환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학생들이 요구했던 바와는 좀 거리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내외 코로나19 감염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2학기에도 100% 대면 강의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학생들은 2학기 등록금 대책도 별도로 요구하고 있어 등록금 반환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유길입니다. 중국에서는 코로나19 환자가 다시 늘면서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100명을 넘었습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어제 하루 본토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모두 105명으로 그제 101명에 이어 이틀 연속 100명을 넘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어제 확진자를 지역별로 보면 가장 심각한 서북부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96명이 나와 대부분을 차지했고 랴오닝성 5명, 수도 베이징 1명 등이며 해외 유입 감염자도 3명이 나왔습니다. 어제 하루 해외 유입 감염자를 빼고 중국 내 발생 확진자만 따지면 모두 102명으로 중국 내 확진자 수가 100명이 넘은 건 지난 3월 5일 127명을 기록한 이후 5개월 만입니다. 일본 도쿄에서는 오늘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67명이나 발생해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일본 NHK 방송은 도쿄도 관계자를 인용해 오늘 하루 도쿄에서 367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하루 확진자 규모는 지난 7월 23일에 366명을 웃도는 것으로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도쿄도 당국은 감염 급증과 관련해 회식 등을 통해서 감염이 확산한다고 보고 음식점이나 노래방 등 술을 파는 업소의 영업시간 단축을 유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 뭄바이의 빈민가 주민 10명 중 6명에게서 코로나19 항체가 생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려운 비좁은 빈민가에서 집단 면역이 형성됐을 가능성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교준 기자입니다. 인도 서부 상업도시 뭄바이 교외의 한 빈민가. 공중 화장실 한 곳을 80명이 같이 쓸 정도로 위생시설이 열악하고 인구 밀도가 높은 곳입니다. 뭄바이의 다이사르 등 3개 지역에서 7,000명 가까운 주민들의 혈청을 조사한 결과 57%가량에서 코로나19 항체가 확인됐습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코로나19 피해가 컸던 뉴욕과 스톡홀름보다 3배에서 4배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특정 지역에서 항체를 형성한 주민 비율이 60%에 도달하면
집단 면역이 형성돼 확산세가 진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गवर्नमेंट के हिसाब से तो केसेस तो आ रहे, लेकिन यहाँ पे लोगों से डर तो चला गया। देखो मैं खुद ही मास्क नहीं पहना, मास्क निकाल के यहाँ पे रखा हूँ, लेकिन अभी ऐसा है कि डर ही चला गया मेरे को। 빈민 지역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밀집 지역이라 의도하지 않게 집단 면역이 형성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빈민가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젊은 데다 당국의 조기 봉쇄와 방문 건강검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 지역에선 신규 확진자가 몇 주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인도 전체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연속 하루에 5만 명 내외로 늘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인도 정부는 다음 달 초부터 야간 통행금지 해제 등 봉쇄 완화 3단계에 들어갈 방침이어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밤 10시 넘어서도 상점 영업을 할 수 있고 체육관과 요가센터 등도 다시 문을 엽니다. 다만 학교와 술집, 극장 등에 대한 통제는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저 피가 많이 나지? 네, 최근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맹견이 산책을 하던 소형견을 물어서 죽게 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맹견 주인이 개를 키우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사건 당시의 목격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25일 저녁에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서 벌어진 일이라고요. 저희가 화면을 앞서서 보여드렸었는데 네네. 로트와일러라는 이 맹견이 길 가던 네네. 강아지에게 갑자기 달려드는 영상이 공개됐고 이 화면을 저희에게 제보를 해주신 거죠? 예, 맞습니다. 예, 당시 상황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그때 당시에 밖에 나갈 일이 있어서 잠깐 밑에 내려왔는데 예, 내려오자마자 갑자기 이제 그 로트와일러가 짖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예, 근데 평소에 이제 그 개가 원래 이제 창문 냄새고 자주 가끔 짖어요. 그래서 뭐 또 짖나 보다 했는데 갑자기 이제 짖음과 동시에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네. 이제 지나가시는 그 피해자 그 스피츠 견주분한테 달려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손쓸 틈도 없이 뭐 순식간에 그 소형 스피츠를 물어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손쓸 그래서 틈도 바로 없이 이제 달려 나온 거군요. 그렇죠. 뭐 목줄이 있었는데 잡지 않은 상태였고 입마개는 당연히 하지 않았고요. 입마개도 없었고 목줄은 있었는데 잡지 않은 상태다. 그렇죠. 그러니까 평소에도 그런 식으로 현관문에서 이제 방치를 해놔요. 아, 가해 주인이요? 예.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산책을 나오려고 하는 과정이었겠죠. 예. 네, 그러면 어찌됐든 현관문을 열고서 줄을 잡고 있어야 되는데 잡지 않고 열어두고 자기는 이제 뒤늦게 나오는 거예요. 예. 근데 하필이면 그 타이밍에 지나가면서 이제 딱 그 사고가 일어나는 거죠. 아, 예. 지금 저희가 제보해 주신 화면에 보니까요. 이 공격당한 강아지를 살리기 위해서 주인이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 그런 모습이 좀 담겨 있는데 이때 강아지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예, 당시에 이제 그 영상에서는 혈흔이 보이지 않는데 일단은 그렇게 떼어내자마자 피해 견주분이 일단 자리를 피신을 했고요. 예. 그래서 근데 이미 이제 강아지는 거의 뭐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었고 이제 쓰러져서 뭐 내장이 거의 막 부풀어 오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실제로 장기도 조금 튀어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출혈이 뭐 철철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뭐 수분 이내에 거의 뭐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병원으로 이동하는 중에 이미 죽었다고 그렇게 연락을 받았어요. 예,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에다가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참 현장이 참혹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해 견주는 어땠습니까? 사고의 대처를 제대로 했습니까? 전혀 후속 조치가 없었고 그렇게 개를 떼어낸 다음에 자기 집으로 들어갔다가 한 5분 정도 후에 다시 나오더라고요. 아, 자리를 피했습니까? 예, 자리를 피했습니다. 자기 집 다시 들어갔어요. 그리고 다시 나왔어요. 다시 나왔는데 그대로 산책을 다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과 제가 이제 너무 어이가 없어서 지금 어디를 가시느냐, 개가 지금 저렇게 됐는데 그래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저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 신고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당신네들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 말씀을 직접 들으셨다고요? 예,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당시에 경찰에 신고를 하셨는지요?
그렇죠. 제가 신고를 했습니다. 예,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경찰이 도착해서 뭐 이미 가해견주는 떠난 뒤였고요. 예. 그래서 바로 이제 경찰분한테 증상을 말씀을 드리고 강아지를 재빨리 경찰차에 실어서 동물병원으로 좀 데려달라고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됐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화면을 좀 반복적으로 보여드리고 있긴 한데 네네. 상당히 좀 충격적인 장면이긴 합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과거에도 개 훈련사로도 일하신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사실 그렇습니다. 예, 제보 영상에 보이는 이 검은 강아지의 종류가 로트와일러라고 알려져 있는데, 로트와일러 맞습니다. 네, 동물보호법상으로도 맹견으로 분류되는 견종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개인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 로트와일러라는 개는 이제 고대부터 이제 뭐 그런 특수 목적견으로 사용하던 견종인데, 굉장히 사나운 견종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말씀하셨듯이 그 대한민국 동물보호법상 현행법상 그 맹견은 5종으로 분류돼 있어요. 뭐 로트와일러, 그다음에 뭐 피플테리어 대표적이죠. 그리고 뭐 아메리칸 스테퍼즈 테리어, 그리고 스테퍼즈 불테리어, 도사견, 그리고 마지막 6번 항목이 있는데 이 6번 항목이라는 거는 그런 견종은 아니지만 사람에게 상해를 가할 위험이 있는 견종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6번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좀 유명무실한 항목이죠. 왜냐면 그거를 입증할 수가 없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5종으로 분류된 견종들은 무조건 밖에 나올 때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을 해야 돼요. 그게 그리고 개정이 제가 알기로는 작년인가 돼가지고 이제는 뭐 위반식 과태료 300만 원 이하라고 하는데 이것도 뭐 제가 알기로는 순차적으로 뭐 처음 걸렸을 때 100만 원, 두 번째 걸렸을 때 200만 원 이런 식으로 간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불과 얼마 전에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과태료가 뭐 한 10만 원 이 정도밖에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견종이고 이런 맹견들은 사실 이게 도심 지역에서 키운다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거의 그런 분들도 존재하지 않고요. 그리고 사실 맹견을 키우시는 분들도 관리 잘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입마개 잘 착용하시고. 근데 이렇게 일부 몰지각한 맹견을 키우는 사람 때문에 사실 그런 맹견을 키우시는 분들 내지 일반 대형견을 키우시는 분들까지도 굉장히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거죠. 사실 이 가해 강아지의 견주는 입마개를 평소에는 좀 하고 다녔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 사람이 주장한 거예요. 저희가 본 CCTV에도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았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3년 전에 같은 사건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사건 이후에는 그래도 조금 했었어요. 근데 결국에 뭐 한두 달 지나니까 또 입마개를 안 하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날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고 거의 대부분은 뭐 입마개 하지 않고 나왔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항상 거짓말을 해요. 그렇게 동네 주민들한테도 심지어는 그런 말까지 해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이제 무서우니까 말을 하면은 순해요. 안 물어요. 이미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나 뭐 자기가 키우는 강아지는 뭐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곤 하니까요. 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맹견을 입마개를 하지 않은 건 좀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게 하는 원인을 제공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현행법상으로 워낙 이런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그 과태료가 좀 약한 편이다 보니까 이번에 그 제보자께서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어떤 내용을 올리셨는지요? 잘 못 들어가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셨는데 어떤 내용으로 올리셨는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올린 내용이 이제 맹견 입마개 과태료가 너무 적으니까 뭐 거의 1,000만 원 이상 뭐 그렇게 과태료를 좀 물게 해달라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맹견을 키우는 사람들은 어떤 심사를 통해서 그 자격이 되는지 그런 라이센스 같은 걸 발급받게 하는 뭐 해외에는 그런 제도가 있다고는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해야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개물림 사고라는 게 물론 일반 소형견들도 사고는 많아요. 하지만 이런 치명적인 사건들, 그러니까 어떤 탈생에 이르게 하는 이런 사고들은 거의 대부분이 어떤 대형 맹견류 혹은 동물보호법에 명시되어 있는 그 5종은 아니지만 뭐 제가 굳이 표현하자면은 약간 중맹견급에 속하는 그런 견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사육견이라고 하는 뭐 리트리버라든지 이런 견종들에 의한 사고는 사실 되게 드문 편이에요. 그래서 제 말은 이런 그 견종들의 맹견 종류를 늘리고 그런 견종들에 한해서 입마개 그 과태료를 높여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거죠. 이렇게만 해도 충분히 사실 막을 수 있는 사고인데 뭐 이거는 과태료를 떠나서 애초에 신고 자체가 어려운 게 이게 사실 보통 사람들이
뭐 112에 사실 살면서 신고할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고를 해도 그 경찰이 가해자의 신상을 알질 않아요. 예. 알아주질 않아요. 그래서 신고자가 직접 그 신상을 파악을 해야 돼요. 이것부터가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어차피 그 사람은 그 자리에 뜰 건데 신고하면은. 예. 그리고 영상을 또 신고자 직접 촬영을 해야 돼요. 이 증거가 없으면 또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이 지금 지난 걸 봤는데 뭐 몰래 찍을 수 있겠지만은 뭐 찍다가 만약에 그 사람이 눈이라도 마주치면은 예. 얼마나 무섭겠어요. 예, 선생님. 그럼 당연히 그 사람은 알겠습니다. 뭐라 그러겠죠. 너 지금 왜 찍냐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사실 이런 디테일한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과태료를 물리게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렵고 예. 이게 경찰분들의 어떤 재량이 또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건 명백하게 입마개도 하지 않았는데 자꾸 과태료 처분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신고를 예. 해도.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정말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사실 이런 맹견들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으면 뭐 네. 강아지뿐만이 아니라 사람 어린아이들이 공격당하면 큰일 나는 일이니까요. 이런 것에 대한 또 그럼요. 대책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알겠습니다.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네,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10살짜리 아들을 학대하고 또 흉기로 위협한 어머니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집에서 머리채를 잡고 길거리로 끌고 나왔는데 시민이 제압하지 않았다면 아이에게 큰일이 날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손효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 강동구 주택가. 한 여성이 남자아이 머리채를 잡은 채 집에서 끌고 나와 길거리에 내팽개칩니다. 이웃 주민이 말리는 사이 아이가 달아나지만 이내 머리를 다시 붙잡힙니다. 아이를 끌고 다니던 여성은 잠시 뒤 흉기를 들고 나타납니다. 아이를 향해 달려드는 아찔한 순간 옆에 있던 주민이 여성을 잡아 쓰러뜨립니다. 뭐하고 있는데 칼을 가지고 나온 거야. 그 애기 엄마 아니었으면 걔 죽었어. 10살짜리 초등학생을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은 장본인은 다름 아닌 친모였습니다. 흉기를 들고 아이를 위협하던 아이 어머니는 이곳에서 시민에게 제압을 당한 뒤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아이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평소 엄마가 아이를 학대하는 모습을 목격한 게 한두 번이 아니라고 증언했습니다. 엄마 잘못했다고 문 열어주고 문을 안 열어주고 이러는데 애가 가끔 소리 질렀었고 막 그러니까 내가 막 심장이 떨리었구나. 친모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훈육하다가 벌어진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 건 저는 뭐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요. 취재할 마음이 없어요. 경찰은 자녀 훈육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북한의 2인자로 불리는 최룡해 국무위 제1부위원장이 개성시 일대를 긴급 점검했습니다. 최근 개성으로 월북한 탈북민 때문에 코로나19 유입 가능성을 우려했던 북한은 여전히 확진자가 전무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기회가 되면 언제든 북한과 방역 협력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최룡해 북한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개성시 일대를 긴급 점검했습니다. 탈북민 월북 사건으로 지난 24일 개성시 일대를 완전 봉쇄한 이후 첫 고위급 방문입니다. 최룡해 제1부위원장은 방역 초소들을 돌아보며 방역과 물자 반입 상황을 살피고 소독과 검역 사업을 엄격히 진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코로나 청정국이라는 목표하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대신해서 다음의 결정은 반드시 관철한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2인자인 최룡해가 직접 개성에 내려간 것으로 분석합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탈북민의 월북 사건 이후 처음으로 북한 내 코로나19 감염자가 없다는 주장을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노동신문에서 아직까지 북한 내에 단 한 명의 코로나19 감염자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방심하고 방관한다면 만회할 수 없는 치명적 위기를 초래한다고 언급한 겁니다. 이로써 탈북자의 월북으로 코로나19 유입 가능성을 제기하며 위기감을 조성해온 북한이 추후 우리 정부의 책임을 떠넘길 가능성은 다소 낮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임명장을 받고 첫 공식 일정에 돌입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에 대해 개성시 봉쇄로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이 어려워질까 걱정된다면서 기회만 된다면 언제든 북한과 방역 협력에 나설 뜻을 내비쳤습니다. 개성을 중심으로 해서 봉쇄, 격리 이런 조치가 취해졌다고 해서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서 우리가 협력할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해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국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탈북민 송환 요구에 대해서는 아직 정밀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정부 입장 정리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SK의 간판 타자 최정이 양준혁을 넘어서 역대 개인 홈런 2위에 올랐습니다. 이제 홈런왕 이승엽의 최다 기록도 겨냥하고 있습니다. 서봉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LG전 2점 차로 끌가던 3회 최정이 추격에 나서는 솔로포를 터뜨립니다. 왼쪽 담장을 넘기는 비거리 125m짜리 대포. 시즌 17호이자 개인 통산 352호 홈런으로 강타자 양준혁의 기록을 추월하는 순간입니다. 이제 최정보다 앞에 있는 선수는 467개로 KBO 리그 최다를 자랑하는 라이언킹 이승엽뿐입니다. 격차 115개가 언뜻 아득해 보이지만 최정의 꾸준함을 고려하면 불가능만은 아니라는 평가입니다. SK 입단 첫 해인 2005년 한개에 그쳤던 최정은 2006년부터 15시즌 연속 두 자릿수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2016년과 2017년에는 2년 연속 40홈런을 넘겼습니다. 프로 16년간 연평균 20개 이상을 넘기고 있는데 산술적으로 봐도 5년 뒤에는 이승엽의 기록에 도달한다는 계산입니다. 물론 부상이나 갑작스런 은퇴가 없어야 한다는 전제가 따르지만 무엇보다 최정의 나이가 33살로 상대적으로 젊다는 것은 큰 장점입니다. 제가 하던 배팅 기술 큰 틀을 가지고 조금씩 변화를 주다 보니까 지금 계속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즌 초반 부진을 듣고 6월 이후 부활하며 7월에만 9개 홈런을 몰아치고 있는 최정. 양신을 넘어선 소년 장사의 방망이가 KBO 리그 새 역사를 조준하고 있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프로축구 K리그 전북의 새 외국인 선수 구스타보가 말 그대로 괴물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FA컵에서 후반 교체 출전에 9분 만에 3골을 몰아넣는 등 국내 데뷔 2경기에서 4골을 뽑는 위력을 뽐냈습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손준호의 크로스에 구스타보가 힘껏 뛰어올라 머리로 슛을 만듭니다. 함께 뛰어오른 수비수가 어깨 높이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탄력이 돋보이는 헤딩슛.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보다 앞서 김진수의 중거리 슛이 골키퍼를 맞고 나오자 빠르게 달려들며 첫 골을 기록했고 낮고 빠른 크로스도 넘어지며 득점으로 연결하는 결정력을 뽐냈습니다. 데뷔 2경기 만에 기록한 해트트릭. 더욱 놀라운 점은 3골을 만드는 데 걸린 시간이 고작 9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지난 26일 서울전에서 기록한 데뷔골까지 더하면 73분 동안 4골을 기록했습니다. 18분당 1골씩 넣는 괴물 득점 행보입니다. 189cm 큰 키에 점프력까지 좋아 헤딩슛이 특기인데 위치 선정과 발기술도 만만치 않다는 평가입니다. 시즌 절반을 소화한 현재 전북은 선두 울산에 승점 3점 차로 뒤지며 사상 첫 리그 4연패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13경기에서 겨우 21골을 기록한 빈약한 득점력이 문제였는데 구스타보가 이른바 닭공 DNA를 dashi 살리면서 선두 탈환에 든든한 동력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Mesmo não estando na minha melhor forma física, eu entrei dentro de campo e, que nem eu disse na minha chegada, é sempre ajudar meus companheiros de alguma forma com gol ou ajudando na marcação aqui, ser bem obediente taticamente para que a gente possa ir com a vitória. 구스타보는 이번 주말 만만치 않은 상대 포항을 상대로 3경기 연속골에 도전합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옥수수는 여름철 대표적인 영양 간식이죠. 옥수수의 수염은 일부 가공식품으로 쓰이긴 하지만 대부분 버려집니다. 국내 연구진이 옥수수 수염에 건강 기능성 성분이 듬뿍 들어있다는 사실을 연구 결과 입증했습니다. 김학무 기자입니다. 잘 익은 옥수수 수확이 한창입니다. 옥수수를 수확한 뒤 바로 이어지는 옥수수 껍질과 수염 제거 작업. 옥수수를 식용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껍질과 수염을 없애야 하는데 일일이 손으로 해야 해서 번거롭기만 합니다. 밭에서 수확하는 것도 좀 힘든데 이렇게 들고 나와서
여기서 이렇게 옥수수 까고 수염도 이렇게 막 버리니까 좀 번거롭긴 해요. 힘도 들고요. 그런데 이 옥수수 수염에 건강기능성 성분이 잔뜩 들어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촌진흥청 연구진이 6주에 걸친 동물 실험 결과 옥수수 수염에 들어있는 항산화 물질인 메이신이 전립선 관련 질환 예방에 효과를 보였습니다. 혈중 콜레스테롤을 줄여 혈관 질환 개선과 예방에도 좋은 효과가 있고 중성지방을 줄여 다이어트에도 좋습니다. 부산물로 인식되어져 있는 옥수수 수염을 통하여서 다양한 활성을 본 결과 부가가치 향상 및 농가소득 향상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능성 성분이 풍부한 신품종 옥수수도 잇따라 선보였습니다. 눈 건강에 좋은 성분이 많은 황금마찰 옥수수를 비롯해 당도가 높으면서 열량은 적은 고당옥 옥수수, 항산화 성분이 많은 검은색 찰옥수수 등입니다. 앞으로는 치주질환이나 혈관 질환에 관련된 옥수수를 육성을 하겠고 그런 품종 육성이 된다 그러면 관련 산업이나 농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양 간식 정도로 여겨지던 옥수수가 건강기능성 식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농촌진흥청은 인삼의 뼈 건강 개선 효과를 입증해서 식약처가 인정하는 건강기능식품 고시형 기능성 원료로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인삼 기능에는 기존 면역력 증진과 피로 개선에 이어서 16년 만에 뼈 건강 개선이 추가되며 3가지로 늘어났습니다. 농진청은 인체 적용 시험을 통해서 인삼 추출물을 섭취하면 골 형성 지표 함량 변화치는 11.6배, 칼슘 함량 변화치는 3배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촌진흥청이 국산 쌀과 효모를 원료로 증류식 전통 소주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진청이 쌀 소비 확대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 개발한 이 소주는 기존 희석식 소주와는 달리 수입이 대부분인 주정 대신 우리 농산물을 발효시키고 증류해서 만든 전통주입니다. 농촌진흥청은 생산 단가가 높은 증류식 소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생산자 조직체 결성과 홍보 마케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통과시킬 겁니까? 말씀 주십시오. 제가 김도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민주당의 독재적 행태에 대해서 덜러리 서고 여기 앉아 있으란 말입니까? 그렇게 하고 다 일어나시면 보수 언론에서 이렇게 쓸 거 아닙니까? 토론도 없이 통과시켰다. 토론을 거부한 건 야당 의원들이신데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고 뒤집어 씌우실 수 있습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 법률 대안을 의사 일정으로 추가하는 것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네,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건가요? 아니 소위 구성하라면서요. 그러면 나가서 하세요. 나가서 협의해 주세요. 소위 구성하면은 소위로 해봐야 될 거. 자,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들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남의 몸을 잡고 이거 그래요. 소위는 다 하세요. 공부하세요. 국회법. 이게 독재입니다. 이게 독재. 야당의 의견이 완전히 무시되는 이게 독재입니다. 이게. 방금 상정한 군사 독재 시절에도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앞으로 민주당은 이야기 하지 마세요. 소위 구성에 대해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을 안 했어요. 전체이. 토론하실 위원님들은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도 없이 이렇게 나가시는 게 과연 민주주의입니까? 아니. 토론도 없이 이렇게 나가는 게 민주주의입니까? 토론하고 그렇게 토론해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소위 절차는 상임위원회에서의 법안 처리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그래서 반합당은 연락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표결을 막으시려면 반대 토론에 임하세요. 반대 토론에 임하고 나서 표결하지 말자고 주장하세요. 토론에도 참여하지 않으면서 가져가셨습니까? 뭐 이러려고
찬반 토론에 임해주세요. 이러고도 민주화 세력입니까? 아, 지금 당신은 어디에 가 계신 거예요? 바로 뒤집고. 좀 이상한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이상한 얘기? 법이나 긁어보고 시작하고. 법 따지기 전에 이치를 따지라고. 국회법을 지켜야지 국회에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속법부터 지키라고. 자, 그렇게 찬반 토론하고 나면 찬반 토론하고 나면 의결에 들어가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표결할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 보고 토론을 하라고요? 소수당이 반대 표결을 하는 게 들러리입니까? 뻔히 보이는데 들러리죠. 아니 12대 6인데 뻔히 보이는데 들러리죠. 아, 그러면 다수당일 때만 의정활동 하십니까? 다수당이고 소수당 국회를 이렇게 운영한 다수당일 때만 의정활동 하시고 소수당이 되면 의정활동 전부 거부하신다, 이거 아닙니까? 이런 민주주의가 어디 있어요? 이런 민주주의가 어디 있어요? 법을 이렇게 운용해? 이게 잘못된 겁니다. 자, 질서를 지켜주세요. 위원장 허락 없이 발언하지 마십시오. 여기가 그 공산국가입니까? 발언권 얻어서 발언하시라고요. 네, 서울 등 내륙 지역은 비가 그치고 잠시 맑은 하늘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강한 비구름이 머물고 있는 남해안 지역에 시간당 20mm 안팎의 장대비가 오고 있습니다. 현재 여수와 순천, 남해와 하동 등 남해안 일부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 새벽엔 충청과 호남 지역에 또 한 차례 집중호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충청과 호남 지역에 시간당 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충청 남부와 전북 지역에 150mm 이상, 그 밖에 영남과 충청 지역에 최고 80mm의 적지 않은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비가 그친 뒤 남부 지역은 점차 장마철에서 벗어나면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됩니다. 영남과 제주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대구의 한낮 기온은 34도까지 오르겠고 제주 지역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도 29도까지 오르면서 후덥지근하겠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오르는 오후에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오후부터 밤 사이에 서울을 비롯한 내륙 곳곳에 10에서 최고 60mm의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25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24도, 강릉과 포항, 제주 지역은 25도로 열대야를 보이는 곳도 있겠고요. 낮엔 영동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푹푹 찌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 29도를 비롯해 강릉 33도, 대구 34도, 광주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인 모레부터는 다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오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저녁 종합뉴스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